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상식, 시사교양, 문화와 여행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내 곁에 국민연금을 개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가을호로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더 차분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흔히 가을 탄다라고 말하는 이 현상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햇빛이 줄어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져 신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식욕이 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울했던 기분을 전환해보세요. 국민연금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 가을호 첫 번째 순서 국민연금 바로보기 이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국민연금 바로보기 이슈 속으로에서는 국민연금, 연금 한류가 되다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후 국제협력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후 센터장님.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독일, 일본 등이 연금제도 선진국가로 배움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국가들이 한국을 모범 선진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연금제도 도입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한국 사례와 경험을 전수받아 자국의 연금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후속으로 연수 참가국 정부부처 또는 연금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시행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외국 보험료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성과와 노하우를 비롯하여 우리 제도와 시스템을 배우는 국가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ISSA 등 국제기구로부터 모범적인 연금제도 시행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11년이라는 단기간에 공적으로 전국민 연금제도를 정착시킨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식민지, 전쟁, 빈곤 등 우리와 비슷한 정치, 경제, 역사적 경험을 보유한 아태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연금은 글로벌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약 700조 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통해 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받고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외국 기관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배우려고 하는 주요한 이유들이라 봅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 연수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2013년에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단은 우리 국민연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연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보건복지부, UN 이스캡과 협약을 맺고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을 공동 개최 운영한 것이 연금 한류 열풍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6차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5, 6일간 13여 개 국가의 사회보장 분야 공무원 20여 명이 한국을 찾아와 본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실공히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연수 과정이라 자부할 만합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는 연금기관에서 시험을 치러 1등한 직원을 연수생으로 선발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와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연수 과정의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우리 공단은 연금제도 도입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입자 확충, 급여 지급, 콜센터, ICT를 기반으로 한 평생 이력 관리, 기금 운용 등의 분야에 관하여 강의, 그룹 토의,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된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에 연수 희망국의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제도 연수 일정과 커리큘럼을 선정하는 등 수요국의 니즈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연수 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각 나라의 연금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자국의 연금제도 개혁과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 노하우를 전수받아 베트남 최초의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는 것을 진행 중이며 콜센터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꾸준히 많은 연수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9년 우리 국민연금을 모델로 하여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 공단의 퇴직 전문가가 사회보장 고용공단에 상주하며 전 국민연금 시행 등과 관련해 보다 밀착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콜센터 설립 및 제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제도 및 콜센터 분야의 심화 연수를 위해 최근 20여 명의 실무진들이 우리 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찾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한국의 선진 사례와 그동안의 제도 운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최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 것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협정은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면제협정에 근거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외국 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의해서는 해외에 체류했던 우리 국민이 한국과 외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을 수급할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등 3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그동안 이를 통하여 해외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국민과 기업이 2018년 말 누적 기준으로 7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협정 실무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가입 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연금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국 외국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실질적인 혜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파견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의 외국 연금 수급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국민연금제도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을 확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연수사업은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외교 정책과
ODA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정부 무상 원조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무상 원조 수행기관인 코이카의 2020년도 글로벌 연수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였고 현재 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물적 인적 기반에서 활발히 연금 한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김정후 국제협력센터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5월 기준 2,205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1,400만 명, 지역 가입자 723만 명, 임의 가입자 8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사업장 가입자가 6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 가입자는 32.8%, 임의 가입자는 3.7% 비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9년 5월 기준 469만 명으로 노령연금 387만 명, 유족연금 75만 명, 장애연금 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노령연금이 8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16%, 장애연금 1.5% 비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기네스 기록입니다. 이번 호 연금 종목별 최고 금액 수급자 기네스 기록입니다. 먼저 부부 합산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66세인 남편은 총 25년 2개월간 7,213만 5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97만 9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아내는 총 25년 8개월간 7,109만 3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55만 4천 원의 연금을 받아 부부 합산해서 매월 353만 3천 원을 수령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으로 연금 수급을 5년 연기 후 수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총 25년 3개월간 7,397만 3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210만 8천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수급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최고 금액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으로 총 31년 2개월간 9,994만 7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87만 6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족연금 수급자 기네스 기록입니다. 유족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8세 여성으로 총 31년 1개월간 9,775만 6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05만 6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최고 금액 수급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총 30년 3개월간 9,146만 6천 원을 납부하여 매달 164만 7천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보기.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 7월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1년 만에 기록한 성과인데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추이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3%, 누적 수익금은 총 340조 원으로
장기 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성장 추이를 감안한 지속적인 투자 다변화로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09년에 기금 전체 자산의 77.5%를 차지하던 채권 비중은 2019년 6월 현재 50.0%로 축소되었고, 주식 및 대체 투자 비중은 22.3%에서 49.6%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시작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2019년 6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의 33.2%를 차지하는 231조 6천억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브라질, 독일, 스페인, 영국, 호주 등 해외 랜드마크 부동산, 우량 인프라 자산 등을 발굴하면서 세계적인 연기금으로서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기금 적립금의 1.3% 수준인 3.5조 원이었던 해외 대체 투자 규모는 2019년 6월 현재 기금 적립금의 8.0%인 55.7조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9.5%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기금 운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국민연금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보기 기금 한눈에 쏙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보기 마지막 순서는 행복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흔히 반백살이라고 불리는 5060 세대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은퇴 이후의 삶이 언제 내 집 앞에 총알 배송될지 모를 일인데요. 노후 준비가 어느 세대보다 시급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국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만 느끼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상설 교육을 기획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스케치와 함께 나의 노후를 미리 그려보세요.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 노후 준비 스케치는 보통 일회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였던 노후 준비 교육을 지역본부 7개소에서 정례화하고 지역과 수강생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진행되는데요. 각 지역 본부별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및 공적연금 필요성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상담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강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북부 지역본부는 재무 영역을 포함해 여가, 건강, 대인관계로 나뉘는 비재무 영역을 포함하여 총 4대 영역을 고르게 구성하여 강의하며 매 회차 종료 시 그룹 상담 연계를 제공합니다. 서울 남부지역본부는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지사별 순회 교육 및 관심도가 높은 재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인지역본부는 대학생, 퇴직 예정자 등 교육 대상자의 니즈에 따라 강의 구성을 차별화하며 대전지역본부는 가정주부 및 가입기간 10년 미만 대상자의 교육 및 교육생 니즈에 맞는 비재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광주지역본부는 원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사별 순회 강의를 진행하며 대구지역본부는 교육 후 상담 결과를 책자로 제공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본부는 교육 대상자별 맞춤 강의로 구성됩니다. 모든 지역본부에서는 매회 상설 교육 이후 노후 준비 진단 및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 대상 교육은 7개 지역본부 별도로 개설 추진이 가능합니다. 전주 상설교육은 올해 첫 시행으로 보다 더 많은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연금공단 본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인 전주에서 인근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 54명의 강사 중
분야별 대표 강사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 스케치를 홍보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협조를 강화하고 수강생의 개선 요구사항을 강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노후 준비 스케치를 계속 운영할 예정인데요.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텐데요. 먼저 만나면 더 좋은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와 함께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본부 위치별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 4옥 9층, 전화 02-2176-9936. 서울 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전화 02-3416-6109.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 길 19, 4층, 전화 031-229-4116.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 전화 042-480-4853.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2층, 우산동, 전화 062-958-2022.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이곡동, 전화 053-589-4552.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연산동, 전화 051-797-7218. 국민연금공단 상설교육 노후준비 스케치는 지역본부 직접 방문, 유선 신청 및 온라인 내연금 사이트 http://csa.np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보기 행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는 우리는 지금 행복 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우 작가의 행복 담론,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과 함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군 특성화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항공기 엔진 정비를 하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그 후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는 대신 장교로 재임관하는 도전을 선택했다. 적지 않은 업무들 속에서 1년 반 만에 온라인 학점 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필요한 자격증도 한 번에 모두 합격했다. 그렇게 장교로 재임관에 성공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대 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었고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읽었다. 그에 따라 20대의 패기도 함께 쌓여갔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가 그러하듯 전역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운동을 하며 체력과 정신을 채워왔지만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분야가 있었다. 넓은 세상을 직접 볼 기회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역 후에 영어를 배우고 더 넓은 세계를 구경하기로 결심했다.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에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외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을 선택해 반년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항공기 정비, 여행 인솔,
영어, 작가와는 또 전혀 다른 사업을 계획 중이다. 우리 부모님은 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다. 뭔가 정신없이 일하고 바쁜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그분들의 기준에선 일이란 회사의 이름과 직책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은 그런 게 없다. 굳이 따지자면 스스로 정해야 하는 일이다. 나는 글을 쓰고 강연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회사에 속해서 배울 때도 있고 프리랜서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연사가 되기도 한다.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에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꿈꾸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다. 수많은 성공학, 비즈니스 관련 자료들을 접하고 책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업가를 만날 수 있었다. 사업가들의 인생은 직장인들과는 다르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것이 일상이다. 그들은 사업가인 동시에 학생처럼 공부하고 모험가처럼 도전하고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지곤 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같은 코어가 있었다. 그들에게 들었던 충고를 정리해서 풀어보려고 한다. 앞으로 당신은 내 머릿속에서 나왔지만 정말 획기적이다. 난 역시 천재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손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정말 좋은 내용의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질 낮은 콘텐츠를 가진 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 커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지도 몰라요. 진정한 사업가라면 이건 무조건 잘 팔릴 거야, 진짜 대박 나겠다 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아이템이 제대로 실패하더라도 다음 아이템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번 경험을 기회 삼아 다시 도전하자라며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성공학 도서와 동기부여 강연, 비싼 돈을 내고 듣는 강의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몇 년째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면 예전에 회사에서 받던 안정적인 월급이 미치도록 그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경험과 충고를 듣다 보니 진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 창업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일만 했어요. 일이 바쁘고 몸이 고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놓기 싫었던 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 대답이야말로 내가 가장 기다리던 말이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가의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성공과 실패, 둘 다 스스로 책임지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충분히 의미 있는 일. 나는 아직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가의 삶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결국 창업을 선택했고 하나씩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쓴 책을 읽고 찾아오는 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창업을 권유하기도 한다. 창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창업을 통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힐 줄도 알아야 한다. 경쟁력이 있다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다면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식상한 말이지만 가장 먼저 독한 마인드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사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장이라고 하면 흔히 직원들 관리만 하면 자동으로 가게가 굴러가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는 사장의 역할이 막대하다. 직원들이 없더라도 사장이 모든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더라도 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들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전략이 있다. 최근 사람들의 소비 인식이 선진화되면서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도가 높은 분야에는 과감한 소비를 지향한다. 특히 요즘에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양극화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에는 고가여도 과감히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그 외의 소비에는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1위가 되어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란체스터 전략이라고 한다. 잘하는 분야로 전장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차별화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를 넘어설 수 있다. 전장을 명확히 좁히고 해당 전장에서 자원을 집중해 승리를 이룬 후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 멋진 사업가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멋진 사업가들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고 청년들을 포함한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예비 창업가들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을 보고 배우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꽃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창업자들이 가시밭길을 걷는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창업을 권유하는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곤 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대답해 주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담론. 오늘은 조현우 작가의 행복담론으로 함께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는 언제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직장 내가 만들고 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퇴직 후 창업을 하는 중년층의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청년 창업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안고 시작하지만 처음 하는 도전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현재 우리나라 창업기업 및 창업자 현황과 함께 실제 창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창업기업 및 창업자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창업자 통계는 개인 89%, 법인 11%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6.5%,
숙박 및 음식점업이 25.8%, 제조업이 8.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203만 987명 중 여성이 38.8%, 남성이 61.2%이며 50대 33.5%, 40대 32.9%, 60대 이상 17.9%, 30대 14.3%, 20대 이하 1.4% 순입니다. 다음은 창업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 플랫폼 운영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과 창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mentorin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 마루 www.ideamaru.or.kr을 통해 아이디어나 문제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창업 에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인 창업 에듀를 통해 창업 단계별 이론 및 실무 중심의 창업 강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비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창업 단계별 창업 강좌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 강좌와 창업 교육이 필요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패키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업 에듀 강좌는 창업 에듀 사이트 http://www.k-startup.go.kr/edu/edu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의는 창업진흥원 1357로 전화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준소득 월액 21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준소득 월액이 210만 원 미만이어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인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근로소득 연 2,772만 원, 그 외 종합소득 연 2,52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 http://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자신고의 경우 국민연금 EDI, 근로복지공단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서면 신고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더라도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보수 수준 210만 원 이하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따라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따라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산정 금액의 2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전자신고의 경우 국민연금 EDI, 근로복지공단 EDI,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방문, 우편, 팩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놀이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활용 설명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문화와 최신 유행을 함께하는 문화와 풍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다. 이번 호에서는 자연과 학문의 공간, 한국의 서원을 만나봅니다. 최근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요. 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점점 더 각박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은 잊고 지내왔던 전통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총 9곳입니다. 먼저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을 모시는 서원으로 민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읍 무성서원, 호남 지역 선비들을 결집한 대표적인 서원으로 호남 유림들이 기민 후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장성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초기 배치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원인 함양 남계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조정에 의하여 서원이 성리학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된 영주 소수서원도 있는데요. 또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치를 마주하고 있어 자연환경이나 건축미로 단연 으뜸서원으로 손꼽히는 안동 병산서원, 이연적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으며 풍수적으로 봉황이 알을 품은 모양이 되도록 설계한 경주 옥산서원, 성리학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헌당 김광필을 모시고 있는 달성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곳인 안동 도산서원과 논산 도남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 유별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이 작은 땅 위에 무려 900개 정도의 서원이 있었다고 하니 그 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원은 성리학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사실 한국에만 있었던 기관은 아니다. 유학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원은 입신 출세보다는 지역에 존경하는 선현들을 사당에 모시고 그분들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하고 제양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0여 개의 서원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19세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회철되었다가 복원된 것이다. 이때 회철되지 않고 살아남은 서원의 숫자는 47개에 불과하다. 서원 철폐 정책은 피해갔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된 서원들도 발생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들은 이런 역사적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 원형을 유지하며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들이다. 서원이 지닌 특징 중 하나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은 대부분 명승으로 서원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도 보호 대상이다. 사색과 사유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 가을은 서원을 방문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9곳의 서원 중 안동의 도산서원과 논산의 도남서원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 궁금하면 그 나라의 화폐를 보면 된다.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은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천원권에 담긴 인물은 바로 퇴계 이황이다. 앞면에는 이황의 초상화와 함께 생전 그가 아꼈다는 매화가, 뒷면에는 그가 제자를 가르쳤던 도산서당의 전경을 담은 겸재정선의 개상정거도가 그려져 있다. 예전에 사용하던 1000원짜리 국권에는 개상정거도 대신 현재 도산서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도산서원을 찾을 때는 미리 1000원짜리를 한 장 준비해 지폐에 담긴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비록 현재 도산서원의 모습은 아니지만 신권에 있는 개상정거도를 보며 도산서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영지산이 병품처럼 둘러있고 안동호가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골짜기에 도산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서원으로 가는 길이 소나무 숲 사이로 운치 있게 나 있었는데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길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지만 소나무 숲 사이의 길은 어땠을지 궁금해진다. 도산서원은 이황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리고 지은 도산서당에 훗날 그의 제자들이 이황을 기리는 사당과 강당을 지으면서 서원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도산서원의 건물들은 이황의 선비정신이 담겨 검소한 기풍이 묻어난다. 도산서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역시나 도산서당이다. 4년이라는 시간 끝에 도산서당이 완성되었을 때 이황이 집이 너무 크게 지어졌다며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도산서당을 나와 서원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도문에 들어선다. 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문을 통과하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 안동호 일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 문을 넘던 유생들이 뒤돌아보았을 풍경은 아마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었을 것 같다. 가로질러 보이는 전교당은 유생들이 자기 수양을 하고 생도들을 교육하던 장소이다. 전교당에서는 반가운 인물을 한 명 더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명필로 유명한 한석봉이다.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한석봉의 글씨를 도산서원에서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전교당에 걸려있는 도산서원 네 글자는 한석봉이 선조의 명을 받아 쓴 것이라고 한다. 그 양쪽으로는 박약제라는 현판이 달린 동제와 홍의제라는 현판이 달린 서제가 위치하고 있다. 박약제와 홍의제 모두 논어에서 따온 것인데 열심히 학문에 정진한다는 뜻이다.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도산서원이기에 위풍당당하고 수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상상했다. 어쩌면 물질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선입견으로 도산서원의 모습을 그렸었나 보다. 선비의 기본이 청렴결백인데 이황의 정신을 이어받은 도산서원이 웅장한 느낌의 건물이었다면 그것이 더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풍경은 오늘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은 사계 김장생의 예학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김장생은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의 새로운 흐름인 예학 연구를 선도한 인물이다. 사화와 잦은 전쟁으로 나라가 흔들렸던 16, 17세기. 그는 예학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으려 했다. 젊은 시절 과거에 응하지 않았던 김장생은 관직 생활보다는 학문 연구에 집중하며 조선 예학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서원 서북 쪽에 있던 도남이란 큰 바위 이름을 일컬어 서원의 이름을 도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대원군의 서원 회철령에서도 철폐되지 않고 보존되었지만 순말의 지대가 낮아 홍수 때마다 서원 앞들까지 물이 차올라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김장생의 부친인 김계휘가 강학하던 공간인 정회당. 김장생이 머물며 학문을 닫고 죽음을 맞이한 양성당,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는 보물 응도당까지 계곡 대신 넓은 대지에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를 엄숙함을 자아낸다. 서쪽 담벼락에 자리 잡은 응도당은 보물 1569호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 지붕 건물이다. 다른 건물들과 조금 떨어져 자리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당의 역할을 하는 건물답게 제일 규모가 크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서원에 어울리는 웅장함을 응도당 건물에서 느끼게 된다. 응도당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양성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검은 바탕에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현판이 인상적이다. 대청칸 뒤편으로 좁은 툇마루가 있는데 앞쪽과 뒤편 모두 문이 달려 있어 여름에는 앞뒤로 문을 개방하고 선선한 바람을 건물 내부로 통하게 하였다. 양성당 앞에는 원정비가 있는데 이 비는 서원을 세운 배경을 비롯해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의 행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도남서원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정회당이다. 원래는 대둔산 자락의 고운 사터에 있었는데 1954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강당의 이름인 정회는 학습하는 정진 자세 중 고요하게 실천하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말조차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한 김장생의 삶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트렌드를 통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응답하라 2019 시간입니다. 최근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재생, 체험, 협업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을 카멜레존이라고 부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며 변신하는 카멜레온에 공간이라는 뜻의 존을 붙여 만든 신조어인데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공간에 문화의 색을 더하는 카멜레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점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호프집에서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공간이 환골탈태하여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문화에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문화로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온라인만으로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오프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소비 문화의 변화로 인해 위축된 오프라인 상권은 고객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상 변화 역시 오프라인 매장들이 변화를 꾀하게 된 하나의 원인인데요. 미세먼지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피해
야외가 아닌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들은 색다른 변신을 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기존의 정형화된 공간 대신 참신하면서도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했습니다. 기존 공간이 갖고 있었던 단순한 유통 공간의 역할만으로는 이들을 끌어들이기에 역부족이었죠. 물론 리모델링을 통한 물리적 변화로 반짝 이슈를 끌 수도 있었지만 지속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식이 바로 온라인과의 상생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이 오감을 이용해 직접 체험하는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이었는데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면서 색다르고 참신한 공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겁니다. 카멜레존의 특징은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공간을 재생하는 뉴트로, 서로 다른 업종이 손을 잡는 콜라보, 그리고 마치 적과의 동침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거죠. 뉴와 레트로의 합성어인 뉴트로는 단지 공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불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고로도 불리는 이 변화의 핵심은 젊은 세대가 옛것에서 느끼는 신선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트로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가 바로 공간이죠. 최근 SNS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장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뉴트로 콘셉트를 가져온 곳들입니다. 이제 폐공장에 들어선 카페와 갤러리 하나쯤은 어느 지역에 가도 만날 수 있죠. 산업의 현장에서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한 겁니다. 다른 업종과 협업해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볼거리와 커피를 함께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북카페가 대표적인 예죠. 특히 맥주를 마시며 책을 보는 색다른 공간으로 주목받았던 북카페, 북바이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광화문의 KEB 하나은행 컬처뱅크와 결합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동안에는 책과 힐링을 테마로 한 문화 공간으로, 영업시간 이후에는 책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책맥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죠.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세계 각국에서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함부르크, 밀라노, 도쿄, 베이징, 홍콩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문을 연 메르세데스 미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전시 공간을 넘어서 고급 자동차와 칵테일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문화 공간을 표방하는 곳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서로의 경계들을 넘나들어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체험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죠. 재고를 쌓아두는 대신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고객의 온라인 구매를 도와주고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죠.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손을 잡고 색다른 경험을 체험하는 구매 공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카멜레존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PC방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제 PC방은 PC토랑이라 불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 대신 산뜻하고 밝은 모습으로 단장하고 카페 공간에서 컵라면뿐만 아니라 요리 수준의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전문 카페 수준의 커피를 비롯해 함박 스테이크, 덮밥, 파스타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맛집으로 불리는 전국 PC방을 소개하는 피슐랭 가이드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점 역시 적극적으로 카멜레존으로 변화했는데요. 늦은 밤에도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의 개념으로 시작된 편의점은 매장의 카페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체 브랜드의 원두커피 상품을 선보였고 고급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으며 바리스타 교육을 거친 직원을 매장에 배치하여 바리스타가 있는 편의점을 선보인 곳도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 매장 자체를 카페처럼 만든 카페형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층에 편의점 매장을 갖추고 2층을 카페 공간으로 구성해 북카페, 스터디룸을 운영합니다. 방문한 고객이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셀프 세탁소의 경우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변신했는데요. 또 레트로 오락기, 안마의자, 책, 텔레비전 등을 비치해 방문한 고객들이 세탁이 진행되는 동안 취향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 수창 청춘 맨션은 20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던 폐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복합예술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50년 된 아파트의 외벽을 고스란히 살려 정통성을 부각하고 내부 공간은 카페, 커뮤니티와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A동은 아트북 카페와 전시 공간의 복합예술 공간으로, B동은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로, C동은 시민 휴게 공간과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대구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창작 공간으로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별마당 도서관은 복합 쇼핑몰의 기능에 충실했던 코엑스에 들어선 대표적인 카멜레존인데요.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이슈를 모았고 점점 찾아드는 소비자가 감소하던 코엑스를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총 7만 권의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작가 토크쇼, 신앙송회, 강연회 및 음악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등 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공간의 변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상 문화와 풍경, 응답하라 2019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문화와 풍경. 이번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극이 건네는 따뜻한 온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웅성거림마저 사그라지고 나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배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환상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연극의 매력은 같은 공간 안에서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겹쳐놓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시간과 무대의 시간, 배우들의 대사 하나, 몸짓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은 잊히고 오롯이 작품 속 시간만 흐르게 되죠. 이 마법 같은 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위로와 위안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듯 연극은 환상이지만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연극의 첫인상을 더듬어 보세요. 입시 준비를 하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 유치원에서 했던 재롱잔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했었던 소꿉놀이가 떠오르지 않나요? 연극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배역을 정하고 맡은 역할을 연기했던 경험들, 모두가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 되는 이 놀이에는 연극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어느 무대에선가 한 번쯤 주연 배우가 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연극은 희곡을 바탕으로 배우가 관객 앞에서 어떤 인물과 그가 겪는 사건을 연기하는 무대 예술입니다. 희곡, 즉 대본이 있다는 것, 어떠한 사건 속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드라마나 영화와 닮았지만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관객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시청자나 관객이 없더라도 드라마와 영화는 완성되지만 연극은 그 순간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연극과 관객의 특별한 관계는 연극의 어원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연극을 뜻하는 단어 시어터는 고대 그리스에서 관객석을 부르던 단어 테아트론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스 야외극장의 언덕에서부터 관객은 그저 객석에 앉아서 무대를 보는 수동적 타자가 아니라 배우와 교감하고 연극을 완성하는 요소였습니다. 연극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관객이 되어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연극을 한 편 보려고 하면 어떤 연극을 봐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연극의 장르 역시 TV 드라마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으로 연극에 입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작품, 그리고 여러 번 리메이크 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었던 작품들까지 직접 극장을 찾아 무대에 올려진 공연을 보는 것도 좋고, 아직 극장으로 걸음을 옮기기가 부담스럽다면 연극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희곡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연극을 즐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와 비교했을 때 연극의 관람료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연극을 한번 보기 위해서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연극을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프리뷰 공연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프리뷰 공연은 본 공연에 앞서 무대에 오르는 사전 공연을 말합니다. 먼저 보여준다는 뜻에서 프리뷰라 불리는데요. 무대, 조명, 음향, 배우 등이 공연에 적응하는 시기로 이때 관객들의 평가가 본 공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종의 사전 점검 기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의 공연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빨리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이 판매된다는 장점이 있죠. 가을만큼 문화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요? 독서의 계절답게 희곡을 읽으며 연극을 접하는 것도 좋고, 직접 극장가로 나가 그날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극을 선택해 관람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연극에 입문하고 싶다면 고전 작품부터 시작해보세요. 희곡으로 또 공연으로 즐겨도 좋은 고전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수 및 작품 추천은 극작가이자 한국극작가협회 상임이사인 최세아 씨가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을 움츠리고 있다면 에쿠우스를 추천합니다. 피터 셰퍼의 작품 에쿠우스는 17세 소년 알런이 7마리 말에 눈을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데요.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는 치료 과정 중에 알런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과연 그를 병적이라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게 됩니다. 튀어나온 못이 정맞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획일화와 효율성의 가치를 둔 한국 사회는 누구나 알런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눈초리에 움츠렸다면 연극 속 파괴적 상상력의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7마리 말의 눈을 찔러도 괜찮을지도. 에쿠우스를 보고 싶다면 9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콘 1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쟁처럼 기다리고 있다면 고도를 기다리며를 추천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는 195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로 현대 연극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작품인데요. 2차 대전 당시 피신 생활을 했던 사무엘 베케트는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심정을 이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작가처럼 우리도 많은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달 월급부터 간절히 바라는 여러 합격 소식까지 전쟁처럼 견디고 있는 기다림이란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그루 나무 아래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벌써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그리고 나. 그렇게 셋이서 말입니다.
문득 이 세상을 보고 싶다면 세일즈맨의 죽음도 만나보세요. 아서 밀러가 1949년 발표한 세일즈맨의 죽음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배경으로 평범한 세일즈맨이 실직 후 좌절과 방황 끝에 자살을 택하게 되는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드림과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만 작품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성장, 저소득의 한국 사회에서도 인간은 쉽게 돈과 숫자로 대체되어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오래된 작품에서 우리네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고전을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장의 매력을 지닌 연극 한 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문화와 풍경, 문화살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따가운 자외선,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열기, 땀으로 눅눅해지는 몸,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은 여름의 강렬함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데요. 하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가을 날씨는 피부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게 되고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는데요. 건강과 상식에서는 온도차가 심한 가을철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바로 수분 충전입니다. 가을은 아침과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큰 날이 반복되는데요. 이런 날씨가 피부 속까지 건조해지게 만듭니다. 피부는 한번 건조해지면 원상복귀가 쉽지 않죠. 또 건조한 피부는 트러블이 발생하기가 쉽고 가을 태양을 차단하기가 어려워 주근깨를 유발하곤 합니다. 가을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분을 충분히 충전해 피부 속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또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와 시트 형태의 미용팩을 활용하는 것도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꼼꼼한 세안도 피부 관리의 기본인데요. 특히 건조한 가을에는 각질 및 노폐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등으로 1차 세안을 하고 거품이 나는 클렌징 폼으로 2중 세안을 하면 화장기를 비롯해 피부 표면에 쌓인 노폐물을 더욱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고 찬물로 마무리를 한다면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정력이 강한 비누는 피부의 유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세안 후에는 건조가 심할 수 있는 눈가와 입 주변, 양볼에 기초 제품을 통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색소가 증가하는데요. 가을철은 여름에 비해 자외선 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선선한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자외선에 지속해서 노출된 피부는 표피와 진피에 노화가 일어나고 멜라닌 색소를 과잉 생산해 기미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죠. 그러므로 꼭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색소 침착, 주름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A 차단 효과는 PA 수치, 즉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최근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수분 보충 효과, 커버력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스카프를 둘러 햇빛을 차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니만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목주름 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면 베개에 닿은 얼굴이 압박을 받아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 바른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들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가을이 제철인 과일 중에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을의 대표적 과일 중 하나인 대추는 비타민의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대추는 귤의 7배, 사과의 50배가 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이 풍부해 인체의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 피로제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감 한 개에는 성인의 하루 필요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좋게 하고 피부 점막 형성 및 기능 유지,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어린 감잎에는 100g당 비타민C가 10mg이 들어있어 감잎을 말려 차로 마시는 감잎차도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항암식품으로도 잘 알려진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로 피부 건강에도 효과적인 웰빙 식품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함유된 카로틴 성분은 피부의 점막과 저항력을 강하게 해주고 케르세틴 성분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며 기미, 주근깨 같은 잡티와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이상 건강과 상식, 가을철 피부 건강 지키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사회보 내 곁에 국민연금 2019년 가을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국민연금톡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어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 월액의 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월 평균 소득액인 기준소득 월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국민연금 Q&A가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국민연금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중소기업 동반성장 역량 강화에 국민연금이 나섰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정보공유, 개방협업, 중소벤처기업 분야 공동조사, 연구, 분석,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위기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등 협업 모델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전주시 국민연금 본부에서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김경진 과장이 성과공유제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공정경제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성과공유제란 수위탁기업 간 사전에 약속된 신기술 개발, 공정 성능 개선, 원가 절감 등 공동 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기업 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갖고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응대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과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기업 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개선, 개선 의견 제출에 대한 불이익 금지,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조사와 무관용, 기업 고객의 의견 적극 반영 및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응원하는 플랫폼 상생누리에서는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협력사뿐만 아니라 타사협력사 및 잠재협력사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여행주간 참여업체 모집, 저수지 치수관리 시스템 등 자체 기술정보 시스템 개방, 기술 임치 희망기업의 임치 수수료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생누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https://www.winwinnuri.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맞아 국민연금에서 발행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오디오 클립 그 세 번째인 가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뿐 아니라 건강, 시사교양, 문화여행 등 정확하고도 다양한 재미있는 정보가 많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